나는 함경북도 청진 출신의 22살 여성이었다. 북한 해군 레이더 무력화 특수부대 소속 잠수정 조종사였다. 적국의 레이더를 눈멀게 하고 핵잠수함을 세계 어느 해역이든 보내는 것, 그것이 내가 훈련받은 임무의 전부였다. 하지만 나는 그 기술을 결국 다른 방향으로 쓰게 되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평양의 가다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많은 탈북자들은 자유를 향해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청진 앞바다에서 처음 잠수정 내부에 발을 디뎠던 날을 나는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한다. 철제 해치를 통해 들어서는 순간 코를 찌르던 기름 냄새와 금속 특유의 차가운 냄새가 뒤섞였고 선체 내벽에서 흘러내리는 결로 물방울이 손등 위로 떨어지던 감각도 생생하다. 나는 그날 19살이었고 해군 특수기술요원 1기 입대자 중 유일한 여성이었다. 교관은 나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조종석 앞에 세워두고 계기판 전체를 손으로 한번 후춘 뒤 이것들을 모두 눈 감고도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턱을 한번 치켜 올렸다. 그 표정에는 기대도 없었고 친절도 없었으며 오직 요구만 있었다. 나는 3달 만에 모든 계기판을 암기했다. 잠수 깊이 조절 밸브의 저항감, 산소 조절 레버를 당길 때 손바닥에 전해지는 미세한 진동, 엔진 출력을 높일 때 선체 바닥을 통해 발바닥으로 올라오는 낮은 굉음까지 몸 전체로 배웠다. 교관은 그때서야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불렀다. 우리 부대의 공식 명칭은 밖에서 알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문서상에도 존재하지 않는 조직이었고 가족에게조차 어디서 복무하는지 말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내가 해군 행정직에 배치됐다고 믿었고 나는 매 휴가마다 그 거짓말 위에 또 다른 거짓말을 얹어가며 집으로 돌아갔다. 부대의 임무는 단순하지 않았다. 핵잠수함이 적대국 해역에 진입할 때 해당 구역의 레이더와 수중 감지망을 일시적으로 무력화하는 전파 교란 시스템을 운용하는 것이었고 잠수정은 그 장비를 탑재한 채 심해 항로를 통해 목표 지점까지 단독 진입하는 역할을 맡았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아무도 모르게 어디든 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었다. 훈련 첫 해, 나는 수심 200m 잠수를 12번 반복했다. 두 번째 해에는 500m, 세 번째 해에는 1200m까지 내려갔다. 계기판의 수심 표시 숫자가 올라갈수록 선체를 짓누르는 수압이 귀 안쪽까지 파고들었고 그 압박감에 익숙해지는데 나는 반년이 걸렸다. 하지만 진짜 훈련은 그 다음부터였다. 레이더 무력화 장비를 작동시키면서 동시에 잠수정을 조종하는 것, 추격 신호가 잡히면 수동으로 소나 교란 신호를 발신하면서 항로를 변경하는 것, 그 모든 것을 혼자서 처리해야 하는 것이 실전의 요구였다. 사람의 손이 동시에 3곳을 향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었고 나는 그 순간들을 위해 매일 밤 눈을 뜬 채 어둠 속에서 동작을 반복했다. 21살이 되던 해가을, 처음으로 실전 임무에 투입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행선지는 알려주지 않았다. 오직 수심 2000m 항로, 목표 지점 레이더 무력화, 귀환이라는 3단어만 적힌 명령서 한 장이 전부였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조선의 바다 바깥을 느꼈다. 수면 위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는 깊이에서 계기판 불빛만이 존재하는 밀폐된 공간 안에서 나는 이 나라 바깥에도 물이 있고 빛이 있다는 사실을 희미하게 떠올리고 있었다. 그것이 내 안에 처음으로 생겨난 균열이었다. 임무는 예고 없이 왔다. 새벽 2시에 기상 명령이 떨어졌고
나는 잠에서 깨어나기도 전에 이미 방수복 지퍼를 올리고 있었다. 복도를 걷는 동안 다른 대원들의 얼굴에서 긴장의 냄새가 났다. 이번 임무의 규모는 달랐다. 수심 3,000m 항로, 장거리 이동, 레이더, 무력화 범위 확장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고, 그것은 우리 부대가 그동안 훈련으로만 준비해온 최고 난이도 임무였다. 잠수정 2대가 편대로 움직이되 일정 수심 이하로 내려가면 통신은 단절된다는 지침도 함께 전달됐다. 해치가 닫히는 소리는 언제나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그 소리가 나고 나면 세상과의 연결이 물리적으로 끊어진다는 것을 몸이 먼저 알았다. 나는 조종석에 앉아 좌우 계기판을 한 번씩 눈으로 훑은 뒤 숨을 천천히 내쉬었다. 잠수정이 수면을 떠나 아래로 향하기 시작하면 빛이 먼저 사라진다. 수심 50m, 100m, 200m를 지나면서 선체 외부 감시 카메라 화면은 점점 짙은 남색으로 변화가다가 결국 완전한 흑색이 된다. 그 이후로는 오직 계기판의 숫자와 소나의 음향만이 외부 세계를 대신했다. 수심 1500m를 넘어서면 선체에서 소리가 난다. 수압이 철제 외벽을 균일하게 압박하면서 내는 낮고 지속적인 신음 같은 소리였는데 처음 들었을 때 나는 그 소리가 선체 이상 신호인 줄 알고 전체 계기를 다시 점검했다. 하지만 그것은 물이 금속을 압착하는 소리였고 그 안에 내가 있었다. 이번 항로는 동해를 출발해 일본 해역 하단부를 통과하는 구간이었다. 일본 해역의 수중 감지망은 촘촘하기로 알려져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했다. 레이더 무력화 장비가 작동하는 순간 반경 80km 이내의 수중 탐지 시스템은 일시적으로 신호를 잃게 되고 그 사이에 핵잠수함은 감지되지 않은 채 목표 수역에 진입한다. 나는 그 장비를 8번 실전에서 작동시켰다. 첫 번째는 동해, 두 번째는 남중국해 인근, 세 번째는 태평양 서부 해역이었다. 내가 버튼을 누르는 순간 어딘가의 관제탑에서 담당자가 화면을 두드리며 당황하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그때마다 마음속 어딘가에 얹어두었다. 세 번째 임무부터 나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기 시작했다. 임무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었다.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 무력화된 레이더 너머로 무엇이 지나가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두려웠다. 6번째 임무는 가장 멀리 나갔다. 인도양까지 이어진 항로였는데 수심 2800m 구간을 50시간 이상 혼자 유지해야 했다. 산소 재생 장치의 작동음, 냉각수가 파이프를 타고 흐르는 진동, 소나가 주기적으로 발신하는 낮은 핑 소리만이 존재했고 나는 그 소리들 사이에서 눈을 뜨고 있었다. 인도양 수심에서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 장비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추적받는 쪽이 된다는 것이 어떤 느낌일까? 그리고 이 잠수정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져간다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은 50시간 내내 꺼지지 않았다. 8번째 임무가 끝나고 복귀했을 때 동기 한 명이 없었다. 편대를 잃었던 두 번째 잠수정이 귀환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나는 복귀 이틀 후에야 알았다. 공식 통보는 없었다. 다만 그의 짐이 사라져 있었고 그의 이름이 적혀 있던 식판 자리에 다음 날부터 아무도 앉지 않았다. 부대 내에서 아무도 그 이름을 꺼내지 않았고 그것이 곧 그가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말해주는 방식이었다. 나는 그날 밤 혼자 세면대 앞에 서서 수도꼭지를 오래 열어두었다. 9번째 임무 명령서를 받은 것은 그로부터 3주 후였다. 이번에는 단독 임무였고 항로는 지금까지 중 가장 길었다. 동해 출발, 태평양 북부, 알래스카 인근 해역 도달이라는 목표가 적혀 있었다.
알래스카. 그 단어를 읽는 순간 나는 계획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머릿속에 그렸다. 흐릿하고 구체적이지 않은 형태였지만 분명히 존재했고 그것이 생겨난 이상 지워지지 않았다. 출항 전날 밤 나는 장비 점검을 빌미로 잠수정 내부에 혼자 남아 있었다. 산소 탱크 잔량을 확인하고 비상식량 보관함 위치를 다시 확인하고 레이더 무력화 장비의 수동 작동 방식을 처음부터 다시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했다. 이 장비를 뒤집었으면 어떻게 되는지, 즉 추격하는 쪽의 탐지망을 막으면서 나 자신이 도망가는데 쓸 수 있는지를 따져보았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했다. 레이더 무력화 범위가 나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이상 나를 쫓는 측의 소나와 탐지 장비도 같은 반경 안에서 신호를 잃게 된다. 하지만 장비의 지속 시간은 최대 6시간이었고 배터리 잔량이 허락하는 한 반복 작동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문제는 목적지였다. 나 혼자 탈취한 잠수정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수면 위로 부상하는 순간 탐지되고 항구에 닿기 전 요격될 것이었다. 수심 아래에서만 움직여야 했고 그러려면 산소와 배터리가 한계였다. 그날 밤 나는 선체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냉각수 파이프의 진동을 느끼면서 오래 생각했다. 수심 3000m의 어둠 속에서 느꼈던 감각,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그 밀폐된 공간에서 역설적으로 자유를 처음 상상했던 그 순간을 떠올렸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아직 어떻게인지는 몰랐다. 하지만 왜인지는 분명해졌다. 살아있는 동안 한 번쯤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잠수정을 몰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출항 전 마지막 점검 때 교관이 나를 보며 이상 없나고 물었다. 나는 눈을 맞추며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그 순간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교관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출항 당일 새벽 바다는 잠잠했다. 파도 소리조차 없는 새벽 1시, 청진 항구의 공기는 짜고 차가웠으며 발밑 부두의 철판이 체온을 빼앗아갔다. 나는 장비 가방을 어깨에 걸치고 잠수정 해치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였다. 수면 아래로 내려가면 더 이상 하늘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그날따라 유난히 오래 위를 바라보았다. 그것이 그 별들을 마지막으로 보는 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어디선가 조용히 올라왔다. 해치가 닫히고 잠금 레버가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세상은 사라졌다. 조종석 계기판에 불이 들어오고 산소 공급 시스템이 가동되면서 특유의 냄새가 선내를 채웠다. 기름과 금속과 재순환된 공기가 섞인 냄새. 나는 그 냄새를 맡을 때마다 몸이 자동으로 임무 모드로 전환되는 것을 느꼈다. 잠수 시작 후 수심 500m까지는 빠르게 내려갔다. 그 이후부터 속도를 줄이며 항로를 잡아가는 동안 소나 화면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편대 없이 혼자인 임무였기 때문에 다른 잠수정의 신호도 없었고 그 고요함이 오히려 선명하게 귓속으로 파고들었다. 수심 1800m를 지날 때 선체에서 소리가 났다. 수압이 철벽을 누르는 그 낮고 균일한 신음소리를 나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혼자일 때 그 소리는 훨씬 크게 들렸다. 마치 잠수정이 숨을 쉬는 것처럼 혹은 무언가가 바깥에서 선체를 손으로 쓸어내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태평양으로 향하는 항로는 동해를 완전히 관통한 뒤 일본 열도 남측 하단부를 통과하는 구간이었다. 그 구간에서 나는 레이더 무력화 장비를 처음으로 작동시켰다. 버튼을 누르는 순간 장비에서 낮은 전자음이 울리며 반경 내 탐지 신호들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계기판 수신 화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어딘가의 관제탑에서 누군가가 화면을 두드리고 있을 것이었다. 무슨 이유인지 신호가 잡히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사각지대 한가운데에서 아무도 모르게 지나가고 있었다. 수심 2400m를 넘어서자 외부 감시 카메라 화면이 완전히 흑색이 되었다. 빛이 닿지 않는 깊이였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계기판의 숫자와 산소 표시 등과 소나의 주기적인 핑 소리뿐이었는데 그 소리들이 오히려 나를 안정시켰다. 10시간이 지났을 때 배가 고팠다. 비상식량 보관함에서 압축 건빵 한 봉지를 꺼내 먹으면서 나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 수심 2600m에서 혼자 건빵을 씹고 있는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감각이었다. 16시간째 소나 화면에 뭔가가 잡혔다. 처음에는 해저 지형의 반향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신호가 규칙적인 간격으로 반복되고 있었고 그것은 지형이 만들어내는 패턴이 아니었다. 나는 즉시 레이더 무력화 장비를 재작동시키고 항로를 15도 서쪽으로 꺾었다. 손에 땀이 났고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이 선체 진동과 뒤섞여 구분이 되지 않았다. 20분 후 신호는 사라졌다. 하지만 나는 그 20분 동안 처음으로 분명하게 알았다. 추격당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그 느낌이 내 계획의 가장 큰 변수라는 것을. 태평양으로 향하는 내내 그 신호의 기억이 계기판 불빛처럼 꺼지지 않았다. 알래스카 해역에 도달한 것은 출항 사흘 후 새벽이었다. 계기판의 위치 좌표가 목표 지점에 근접했다는 신호를 보냈을 때 나는 이미 12시간째 잠을 자지 못한 상태였다. 눈이 건조하고 손가락 끝이 무감각해지는 느낌이었지만 잠들 수가 없었다. 임무는 목표 지점 레이더 무력화, 신호 확인, 귀환이었다. 장비를 작동시키고 탐지 신호 소멸을 확인하면 끝이었다. 기술적으로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임무였다. 하지만 나는 그 지점에 도달하기 2시간 전부터 망원 감시 장비를 수면 방향으로 향하게 해두었다. 수심 200m 이내로 올라오면 수면 위 빛이 감지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알래스카의 여름은 해가 지지 않는 백야 구간이 있고 그 구간에서는 수심 100m에서도 희미하게 빛이 내려온다는 것을 교육 자료에서 읽은 적이 있었다. 천천히 부상했다. 임무 지침상 허용된 최소 수심까지만 올라가는 것이었지만 나는 경계를 조금 더 높였다. 수심 150m, 120m, 100m. 그리고 보였다. 완전한 흑색이었던 외부 감시 카메라 화면에 아주 희미하게 빛이 번지기 시작했다. 회색에 가까운 흰빛이었고 일정하지 않게 흔들렸지만 그것은 분명히 빛이었다. 나는 그 화면을 보면서 손이 떨렸다. 수면 위에 알래스카가 있었다.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의 땅이 저 위에 있었다. 임무를 마치고 귀환 항로로 진입했을 때 나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다. 계기판만 보고 소나만 듣고 산소 잔량만 확인하면서 기계처럼 움직이려고 했다. 하지만 수심 2000m로 다시 내려가는 동안 그 빛의 잔상이 눈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귀환까지는 나흘이 걸렸다. 태평양을 역으로 횡단하는 항로에서 나는 처음으로 지도를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태평양을 건너면 미국 서부 해안이 있다. 남쪽으로 내려가면 하와이가 있다. 일본 해역을 거쳐 남하하면 필리핀이 있고 거기서 더 내려가면 오스트레일리아가 있다. 잠수정으로 도달 가능한 거리인가? 산소와 배터리를 최대 효율로 운용하면 단독 항행 가능 거리는 약 2800km였다. 레이더 무력화 장비를 방어적으로 사용하면 추격을 어느 정도 지연시킬 수 있다.
하지만 부상에서 항구에 접근하는 순간 모든 것이 드러난다. 수면 위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 벽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 그것이 내가 귀환하는 나흘 내내 풀지 못한 문제였다. 청진 항구에 복귀했을 때 교관이 수고했다는 말을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장비 가방을 내려놓았다. 그날 밤 내 손에는 땀이 말라붙어 있었고 나는 그것이 임무 때문인지 다른 무언가 때문인지 구분하지 않으려고 했다. 9번째 임무에서 돌아온 지 2달이 지났을 때 부대 내에서 조용한 일이 있었다. 같은 기수의 대원 한 명이 사상 검열에 걸렸다는 소문이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그 대원의 자리는 일주일 뒤 비어 있었다. 부대 내 사상 검열은 불시에 왔다. 일상적인 훈련 중에 혹은 식사 중에 혹은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시간에 갑자기 호명되어 신문실로 불려가는 방식이었다. 질문 내용을 밖에서 알 수 없었지만 한번 불려간 대원이 이전과 다른 표정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었다. 나는 그 무렵부터 자신의 표정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거울 앞에서 연습했다. 임무 보고를 할 때의 표정,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의 표정, 교관과 눈이 마주쳤을 때의 표정을 의식적으로 만들어냈다. 문제는 꿈이었다. 알래스카 해역에서 본 그 희미한 빛이 꿈에 나왔다. 수심 100m에서 위를 향해 번지던 회백색의 빛이 꿈속에서는 더 밝고 더 크게 펼쳐졌고 나는 그 빛을 향해 부상하다가 깨어났다. 열흘째 같은 꿈을 꾸던 날 아침 나는 교관에게 장비 점검을 이유로 잠수정 내부 단독 접근 허가를 요청했다. 평소에도 종종 하던 일이었기 때문에 의심받지 않았다. 해치가 닫히고 혼자 조종석에 앉자마자 나는 항법 시스템을 열고 저장된 항로 데이터를 확인했다. 9번의 임무 데이터가 모두 남아 있었다. 각 항로의 수심 정보, 소나 탐지 사각지대 구간, 레이더, 무력화 장비 작동 타이밍이 전부 기록되어 있었다. 그 데이터는 누군가에게는 탈출 지도가 될 수 있었다. 나는 그날 2가지를 결정했다. 첫 번째는 10번째 임무를 마지막 임무로 삼겠다는 것. 2번째는 그 임무 중에 귀환하지 않겠다는 것. 결정이 내려진 순간은 이상하게 고요했다. 두렵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더 무거운 무언가가 마음 한쪽을 채우고 있어서 두려움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 같았다. 나는 조종석에 앉은 채로 냉각수 파이프의 진동을 등으로 느끼면서 오래 그 자리에 있었다. 해치를 열고 나오는데 교관이 복도에 서 있었다. 다음 달 임무 일정 통보였다. 나는 알겠다고 대답하면서 교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지 않았다. 대신 눈을 뜬 채로 천장을 바라보며 산소 잔량 계산을 반복했다. 그리고 새벽 3시가 되었을 때 나는 처음으로 두려움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두려움은 결심을 흔들지 않았다. 다만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확인시켜줬다. 나는 눈을 감고 알래스카 해역에서 본 그 빛을 다시 떠올렸고 그 빛이 사라지기 전에 잠이 들었다. 10번째 임무 출항일은 10월 초였다. 새벽 2시에 기상 명령이 떨어졌고 나는 그 시각보다 1시간 일찍 이미 깨어 있었다. 잠이 든 적이 없었기 때문에 깨어 있었다는 표현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방수복을 입으면서 손이 떨렸다. 지퍼를 올리는 동작이 평소보다 느렸고 손가락이 말을 잘 듣지 않았다. 나는 숨을 3번 깊게 들이쉬고 나서야 지퍼를 끝까지 올릴 수 있었다. 부두에 나왔을 때 하늘에는 구름이 없었다. 바람이 없어 바다 표면이 거울처럼 잔잔했고 잠수정은 부두 옆에 낮게 떠서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그 풍경을 보면서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교관이 출항 전 최종 점검 사항을 읽어 내려갔다. 항로, 임무 목표, 귀환 예정 시각, 비상 연락 신호 코드. 나는 하나씩 복창했고 내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번 임무 항로는 동해 출발, 일본 열도 남단 통과, 필리핀 해역 경유, 인도네시아 인근 수역 도달이었다. 왕복 기준 최소 16일이 소요되는 가장 긴 단독 임무였다. 교관은 임무 중 비상 상황 발생 시 귀환 신호를 먼저 발신하라는 지침을 마지막으로 반복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귀환 신호를 발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가슴 안에 단단히 눌러두면서 해치가 닫혔다. 레버가 돌아가는 소리, 잠금 장치가 맞물리는 소리가 선내에 울렸다.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정적이 내려앉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몸으로 느꼈다. 잠수 시작 후 수심 300m까지 내려가면서 나는 미리 짜둔 계획을 머릿속에서 한 번 더 점검했다. 필리핀 해역에 도달하는 시점에서 임무를 완료한 뒤 귀환 항로로 진입하는 척하다가 방향을 바꾼다. 레이더 무력화 장비를 방어 모드로 전환해 추격 탐지망을 차단하면서 남하한다. 오스트레일리아 북부 해역 인근까지 접근한 뒤 수면 위 구조 신호를 발신한다. 말로 정리하면 단순했다. 하지만 각 단계 사이에 존재하는 변수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나는 알고 있었다. 배터리 소모율, 추격 신호 탐지 타이밍, 수면 부상 후 구조 요청이 받아들여지기까지의 시간. 수심 1000m를 지나면서 선체에서 소리가 났다. 언제나 들리던 그 낮은 신음소리였는데 그날따라 다르게 들렸다. 마치 처음 듣는 소리처럼 낯설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어머니를 생각했다. 청진의 작은 집에서 새벽마다 일어나 부엌에서 무언가를 끓이던 소리, 국물 냄새가 방 안까지 들어오던 아침 뒤. 그 기억이 수심 1000m의 어둠 속에서 선명하게 올라왔고 나는 그것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았다. 밀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기억들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그것들을 뒤에 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처음으로 받아들였다. 수심 1200m에서 나는 혼자였지만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다. 필리핀 해역에 도달한 것은 출항 엿새 후 밤이었다. 임무 목표 지점 좌표에 근접했다는 신호가 울렸을 때 나는 산소 재생 장치 점검을 하던 중이었다. 계기판 위치 표시가 목표 반경 안으로 들어서는 것을 확인하고 레이더 무력화 장비를 가동했다. 장비가 작동하는 동안 나는 귀환 항로 입력 화면을 열어두었다. 표면적으로는 귀환 준비처럼 보이는 행동이었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항로 좌표를 입력하기 위한 것이었다. 손가락이 좌표 입력 패널 위에서 멈췄다. 그 순간 소나 화면에 신호가 잡혔다. 처음에는 하나였다가 곧 2개가 되었다. 두 신호는 각각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었고 이동 속도와 음향 패턴은 잠수함이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다. 즉각적으로 레이더 무력화 장비 출력을 최대로 높이고 잠수 깊이를 수심 3000m로 낮추기 시작했다. 손이 자동으로 움직였지만 머리는 그 신호들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느라 뜨거웠다. 북한 해군 추격 잠수함인지 아니면 해역을 순찰하는 타국 잠수함인지 판단할 방법이 없었다. 음향 패턴만으로 식별하기에는 내가 가진 데이터가 부족했다. 두 신호 모두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내 위치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수심 2800m까지 내려가면서 나는 숨을 참았다. 문자 그대로 숨을 참은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최대한 조용해지려는 것처럼 호흡이 얕아졌다. 소나에 내 선체 소음이 잡힐 수 있었다. 엔진 출력을 최소로 낮추고 관성으로만 이동하는 수동 활강 모드로 전환했다.
엔진 소음이 사라지자 선내가 완전히 고요해졌다. 그 고요함 속에서 소나가 주기적으로 발신하는 핑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렸다. 20분이 지났다. 두 신호 중 하나가 방향을 바꿨다. 나를 향해 오던 신호가 북동쪽으로 선회하기 시작했고 속도가 높아졌다. 다른 무언가를 향해 가고 있었다. 남은 신호 하나는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다. 순찰 패턴이었다. 나를 직접 추격하는 것이 아니라 해역 전체를 순찰하는 움직임이었다. 35분 후 두 번째 신호도 시야에서 벗어났다. 나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다. 방수복 안에 땀이 차 있었고 등 전체가 차가웠다. 계획을 재검토해야 했다. 필리핀 해역은 예상보다 감시가 촘촘했다. 이 구간에서 방향을 바꾸면 탐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나는 결정을 미뤘다. 인도네시아 해역까지 예정대로 이동한 뒤 그곳에서 항로를 바꾸기로 했다. 계획이 하루 늦춰진 것이었지만 포기한 것이 아니었다. 엔진을 다시 가동하면서 나는 그 진동이 발바닥으로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 감각이 이상하게 안심이 됐다. 기계가 아직 작동하고 있다는 것, 나 자신도 아직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그 진동이 확인시켜줬다. 인도네시아 해역에 도달했을 때 임무 출항으로부터 아우레가 지나 있었다. 산소 잔량은 예상보다 빠르게 줄고 있었고 배터리 잔량은 전체의 61%였다. 나는 그 숫자들을 보면서 계산을 다시 했다. 오스트레일리아 북부 해역까지 거리는 약 1900km. 현재 배터리 잔량으로 도달 가능했다. 하지만 도착 후 수면 부상 구조 신호 발신, 구조 선박 도착까지의 대기 시간 동안 산소가 버텨줄 것인가가 문제였다. 계산은 빠듯했다. 여유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오차 범위가 거의 없다는 의미였다. 어떤 변수도 발생해서는 안 됐다. 나는 항로 변경 좌표를 입력 화면에 불러왔다. 커서가 목적지 좌표 입력란 위에서 깜빡이고 있었다. 그 깜빡임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상하게 고요해졌다. 이것을 누르면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귀환 신호를 발신하지 않는 순간 부대는 조난 또는 임무 이탈로 판단하고 수색을 시작할 것이었다. 북한 해군의 수색망이 내 마지막 위치 신호를 기준으로 펼쳐질 것이었다. 손가락이 입력 버튼 위에 놓였다. 차가웠다. 계기판의 불빛이 손등 위로 희미하게 내려앉았다. 나는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다. 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청진의 작은 골목, 어릴 때 뛰어다니던 부두 근처 길의 바닥 냄새를 떠올렸다. 그리고 눌렀다. 항법 시스템이 새로운 목적지를 수신하면서 짧은 전자음을 냈다. 계기판의 방향 표시가 천천히 돌아갔다. 남쪽이었다. 잠수정이 방향을 바꾸는 동안 선체가 한번 낮게 울렸다. 물이 새로운 각도로 선체 외벽을 치는 소리였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눈을 감았다가 떴다. 방향을 바꾼 지 2시간이 지났을 때 소나 화면에 신호가 잡혔다. 북쪽이었다. 내가 왔던 방향에서 신호가 접근하고 있었다. 아직 거리가 있었다. 하지만 접근 속도가 빨랐다. 나는 레이더 무력화 장비를 즉시 가동하고 엔진 출력을 최대로 올렸다. 선내 소음이 높아졌다. 계기판의 배터리 소모 표시가 이전보다 빠르게 내려가기 시작했다. 계산이 틀어지고 있었다. 신호는 계속 따라왔다. 거리가 줄어들고 있었다. 레이더 무력화 장비가 작동 중이었지만 상대가 이미 내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나는 수심을 3000m로 낮추는 동시에 엔진 출력을 순간적으로 끊었다. 소음이 사라지면서 선내가 다시 고요해졌다. 소나의 핑 소리만이 울리고 신호는 계속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내 쪽이 아닌 서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신호가 지나쳤다. 나는 등받이에 몸을 기댔고 등이 방수복 안에서 미끄러졌다. 배터리 잔량이 54%였다. 계획보다 빠르게 줄었다. 오스트레일리아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처음으로 확신이 흔들렸다. 하지만 방향은 바꾸지 않았다. 남쪽으로 향하는 항로가 계기판에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나는 그 선을 바라보면서 엔진을 다시 가동했다. 배터리 잔량이 41%가 된 것은 인도네시아 해역을 벗어난 지 이틀 후였다. 계산상으로는 아직 오스트레일리아 북부 해역까지 도달 가능한 수치였지만 오차 범위가 거의 사라진 상태였다. 나는 시간당 배터리 소모량을 줄이기 위해 엔진 출력을 70%로 낮추고 불필요한 보조 장비를 순차적으로 껐다. 외부 감시 카메라가 먼저 꺼졌다. 어차피 수심 3000m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 다음으로 선내 조명을 계기판 불빛만 남기고 소등했다. 어둠이 내려앉자 선내가 전혀 다른 공간이 됐다. 계기판에서 뿜어나오는 파란빛과 초록빛만이 조종석 주변을 희미하게 밝혔고 그 너머는 완전한 흑색이었다. 뒤를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었다. 처음 이틀은 괜찮았다. 익숙해질 수 있는 어둠이었고 몸이 적응했다. 하지만 사흘째 밤으로 접어들면서 어둠이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시각적 착각이라는 것을 알았다. 산소 농도가 서서히 낮아지면서 뇌가 만들어내는 감각 왜곡이라는 것을 훈련 교재에서 읽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안다고 해서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었다. 산소 잔량 경고등이 처음 켜진 것은 나흘째 새벽이었다. 조종석 우측 상단의 작은 등이 붉게 깜빡이기 시작했을 때 나는 그것을 보고 잠시 움직이지 못했다. 예상했던 시점보다 6시간 빨랐다. 경고등이 켜지는 기준은 정상 산소 농도의 78%였다. 즉각 위험한 수치가 아니라 주의 단계였지만 오스트레일리아 해역까지 남은 거리를 고려하면 그 6시간의 차이가 결정적이었다. 산소 재생 장치의 흡착제 교환 주기를 점검했다. 비상 예비 흡착제가 2팩 남아 있었다. 교환하면 산소 재생 효율이 일시적으로 회복되겠지만 그것은 임시 방편이었다. 나는 호흡을 의식적으로 조절하기 시작했다. 천천히, 얕게, 규칙적으로. 운동량을 최소로 줄이고 조종에 필요한 동작 외에는 가능한 한 움직이지 않았다. 조종석에 등을 기대고 최대한 이완된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 자세로 소나 화면을 바라보는데 신호가 잡혔다. 이번에는 하나였고 북서쪽에서 접근하고 있었다. 거리는 아직 멀었지만 이동 방향이 나와 정확히 반대였다. 즉, 이쪽을 향해 오고 있다는 뜻이었다. 레이더 무력화 장비를 가동하면 배터리가 추가로 소모된다. 가동하지 않으면 탐지될 수 있다. 산소는 이미 경고 수치에 들어서 있었다. 나는 30초 동안 계기판을 바라보기만 했다. 그 30초가 길었다. 소나의 핑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리는 것이 그 시간을 채웠다. 레이더 무력화 장비를 최소 출력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전체 반경을 차단하는 대신 내 직접 주변 반경만을 좁혀서 배터리 소모를 줄이는 방식이었다. 완전한 차단은 아니었지만 탐지 가능성을 낮출 수 있었다. 신호는 내 위치를 비스듬히 지나쳤다. 완전히 통과하는데 40분이 걸렸고 그동안 나는 호흡 횟수를 세고 있었다. 분당 12번, 분당 12번, 분당 12번. 신호가 사라지고 장비를 끄자 배터리 잔량이 36%였다. 나는 그 숫자를 보면서 처음으로 계산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오스트레일리아에 닿기 전에 배터리가 다 될 수도 있었다.
산소 경고등은 여전히 붉게 깜빡이고 있었다. 그 빛이 조종석 전체를 주기적으로 붉게 물들였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나는 그 빛에 익숙해지려고 했지만 익숙해지지 않았다. 출항으로부터 열이틀이 지난 날 나는 처음으로 소리를 들었다. 실제 소리가 아니었다. 산소 농도가 낮아지면서 뇌가 만들어내는 환청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소리는 선명했다. 어머니가 이름을 부르는 소리였다. 청진집 마당에서 저녁을 부르던 목소리와 정확히 같은 음색이었고 방향도 있었다. 조종석 뒤쪽 어둠 속에서 들려왔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인하는 것보다 그 소리가 어딘가에서 오고 있다고 믿는 편이 오히려 버티는데 도움이 됐다. 그날부터 나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혼자 소리를 내어 말하는 것이 산소 소비를 늘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계기판 숫자를 소리내어 읽었다. 수심 3200m, 배터리 잔량 33%, 산소 농도 경고 지속, 목표 해역까지, 잔여 거리 840km. 숫자를 읽으면 현실이 유지됐다. 내가 어디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남았는지가 숫자로 존재하는 한 나는 이 상황 안에 붙어 있을 수 있었다. 그 숫자들이 닫히었다. 10사흘째 되는 날 비상 예비 흡착제 첫 번째 팩을 교환했다. 산소 재생 장치에 새 흡착제를 장착하는 동작은 훈련에서 수백 번 반복했던 것이었지만 그날은 손이 떨려서 한 번 실수했다. 흡착제 팩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선내에 울렸다.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나는 잠시 그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팩을 다시 집어들고 장착을 완료하는데 평소보다 2배의 시간이 걸렸다. 흡착제가 교환되고 나서 산소 경고등이 꺼지는데 40분이 걸렸다. 경고등이 꺼지는 순간 나는 눈물이 났다.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 그냥 눈에서 흘러내렸고 나는 그것을 닦지 않았다. 10나흘째 날 소나 화면에 아무런 신호도 잡히지 않았다. 처음으로 완전히 빈 화면을 보는 날이었다. 추격 신호도 순찰 패턴도 해저 지형 반향도 없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불안했다. 뭔가가 잡혀 있어야 내가 어디 있는지 확인이 됐다. 아무것도 없는 소나 화면은 내가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을 줬다. 나는 비상신호 발신 장치 위에 손을 올려봤다. 누르면 모든 방향으로 신호가 발신된다. 오스트레일리아 해군도 받을 수 있지만 북한 해군도 받을 수 있었다. 누르지 않았다. 아직 배터리가 있었다. 아직 산소가 있었다. 아직 방향이 있었다. 계기판을 다시 읽었다. 수심 3000m, 배터리 잔량 28%, 목표 해역까지 잔여거리 560km. 숫자들이 다처럼 나를 붙들었고 나는 그 숫자에 기대어 버텼다. 배터리 잔량이 15%가 된 것은 오스트레일리아 북부 해역까지 약 200km가 남은 시점이었다. 계산이 맞지 않았다. 추격 신호를 피하느라 레이더 무력화 장비를 예상보다 많이 가동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15%로 200km를 주파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현재 소모율을 기준으로 하면 120km 지점에서 배터리가 바닥난다. 엔진 출력을 최저로 낮추고 해류를 이용한 수동 활강을 최대화하면 150km까지는 갈 수 있었다. 50km가 모자랐다. 나는 선내를 전면 소등하고 산소 재생 장치만 가동하는 비상절전 모드로 전환했다. 계기판까지 꺼지자 선내가 완전한 어둠이 됐다. 눈을 뜨고 있어도 손바닥이 보이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소나 화면만 최소 전력으로 유지했다. 그 작은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 선내에 존재하는 유일한 빛이었다.
나는 그 빛을 향해 몸을 가까이 했다. 16시간이 지났다. 배터리 잔량이 9%였다. 잔여 거리는 80km. 해류가 도움이 됐다. 오스트레일리아 북부 해역으로 흐르는 해류에 잠수정이 실리면서 엔진 없이도 분당 20m씩 이동하고 있었다. 완전히 엔진을 끄고 해류에만 맡기면 배터리를 아낄 수 있었다. 하지만 방향 제어가 불가능해진다. 해류의 흐름이 바뀌거나 조류가 발생하면 항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방향 제어를 위한 최소한의 엔진 가동이 필요했다. 나는 간헐 구동 방식을 썼다. 30분 엔진 정지, 5분 최소 출력 가동, 다시 30분 정지. 그 리듬으로 배터리를 아끼면서 방향을 유지했다. 배터리 잔량 6%, 잔여 거리 45km, 배터리 잔량 4%, 잔여 거리 28km, 배터리 잔량 2%, 잔여 거리 16km. 숫자들이 서로를 향해 좁혀오고 있었다. 나는 그 숫자들을 어둠 속에서 소리내어 읽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배터리 잔량이 1%가 됐을 때 잔여 거리는 9km였다. 엔진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다. 방향 제어 불가. 잠수정은 해류에 실린 채 이동하고 있었다. 어느 방향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소나 화면도 꺼졌다. 완전한 어둠이었다. 소리도 없었다. 산소 재생 장치의 미세한 진동만이 선체를 통해 등으로 전해졌다. 나는 비상신호 발신 장치를 어둠 속에서 손으로 찾았다. 훈련에서 수백 번 눈 감고 찾던 위치였다. 차가운 금속 손잡이가 손에 잡혔다. 누르는 순간 수면 위 모든 방향으로 신호가 간다. 오스트레일리아 해군이 받을 수도 있고 북한 해군이 받을 수도 있다. 어느 쪽이 먼저 올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 손잡이를 쥔 채로 잠시 멈췄다. 어둠 속에서 산소 재생 장치의 진동을 느끼면서 알래스카 해역에서 봤던 그 희미한 빛을 마지막으로 떠올렸다. 그리고 눌렀다. 선체 외부에서 비상신호 발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그 소리가 수심 아래 어둠 속으로 퍼져나갔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처음으로 기다리는 쪽이 됐다. 누가 올 것인가? 얼마나 걸릴 것인가? 그 두 가지 질문 사이에서 나는 산소 재생 장치의 진동을 등으로 느끼며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비상신호를 발신하고 나서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계기판이 꺼진 상태였기 때문에 시간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고 어둠 속에서 감각은 빠르게 무뎌졌다. 나는 호흡을 세는 것으로 시간을 가늠하려 했지만 그마저도 얼마 지나지 않아 흐트러졌다. 산소 재생 장치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다. 배터리가 아닌 별도의 화학 반응 방식으로 구동되는 비상산소 시스템이었고 이것이 없었다면 진작 의식을 잃었을 것이었다. 그 장치의 미세한 진동이 선체를 통해 등과 허벅지로 전해졌고 나는 그 감각에 집중했다. 진동이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었다. 그 단순한 사실이 어둠 속에서 생각보다 큰 힘을 가졌다. 1시간쯤 지났을 때 혹은 2시간이 지났을 때 선체 외부에서 소리가 들렸다. 무언가가 잠수정 외벽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금속 대 금속이 부딪히는 묵직하고 규칙적인 타격음이었다. 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몸이 굳었다. 두드리는 패턴이 있었다. 3번, 짧은 간격, 3번, 다시 간격, 3번. 모스 부호였다. 구조 신호를 확인하는 국제표준 패턴이었다. 북한 해군이라면 이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그들은 잠수정 외벽에 강제 개방 도구를 붙이거나 해치 잠금 장치를 외부에서 해제하려 시도한다. 두드린다는 것은
안에 있는 사람의 의사를 확인하려는 것이었다. 나는 비상수동 해머를 찾아서 선체 내벽을 같은 패턴으로 두드렸다. 3번, 짧은 간격, 3번. 손에서 전해지는 금속 진동이 팔꿈치까지 올라왔다. 외부에서 소리가 멈췄다. 잠시 후 다른 패턴의 두드림이 왔다. 이번에는 느리고 일정한 간격으로 마치 확인을 요청하는 것처럼 나는 같은 패턴으로 응답했다. 그리고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이 길었다. 나는 어둠 속에서 선체 외벽에 귀를 대고 바깥의 소리를 들으려 했다. 수압이 철벽을 누르는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해치 잠금 장치가 외부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한참 후였다. 특수 장비를 사용하는 소리였고 잠금 구조를 알고 있는 사람이 다루는 것처럼 정확하고 빠른 순서였다. 나는 내부 잠금 레버에서 손을 뗐다. 저항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해치가 열리는 순간 빛이 쏟아졌다. 16일 만에 처음으로 인공 조명이 아닌 외부에서 오는 빛이었다. 그 빛이 너무 강해서 눈을 뜰 수가 없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영어였다. 내용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목소리의 톤이 위협적이지 않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나는 두 손을 들었다. 손바닥을 앞으로 향하게 해서 무기가 없다는 것을 보였다. 눈은 여전히 빛 때문에 제대로 뜰 수가 없었다. 강한 손이 내 팔을 잡았다. 차갑고 단단한 손이었는데 잡는 방식이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부축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 차이를 느끼는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해치 밖으로 나오면서 처음으로 공기를 마셨다. 선내의 제순한 공기가 아닌 바다 위의 실제 공기였다. 짜고 차갑고 비린 냄새였다. 눈물이 났다.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 갑판 위에 올라섰을 때 하늘이 보였다. 구름이 없었고 수평선이 사방으로 펼쳐져 있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면서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다. 오스트레일리아 해군이었다. 그들은 내게 가까이 오지 않고 거리를 두면서 지켜보고 있었다.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왔다. 손에 열담요를 들고 있었고 그것을 내 어깨에 둘렀다. 나는 그 행동의 의미를 이해했다. 열담요가 어깨에 닿는 순간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춥지 않았다. 떨림이 추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16일 동안 선내에서 몸이 붙잡고 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풀리는 것 같았다. 통역사가 왔다.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오스트레일리아에 거주하는 교포였다. 그가 무엇이 필요한지 물었다. 나는 물을 달라고 했다. 그것이 처음으로 내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물을 마시는 동안 함정 위에서 바다를 바라봤다. 수평선 너머에 오스트레일리아가 있었다. 내가 수심 아래에서 16일 동안 향해 온 방향이었다. 통역사가 질문을 시작했다. 어디서 왔는지, 왜 여기 있는지, 도움이 필요한지. 나는 짧게 대답했다. 북한에서 왔다. 탈출했다. 한국에 가고 싶다. 통역사가 그 말을 받아 적었다. 주변의 해군들이 무언가를 서로 이야기했다. 나는 그들의 표정을 읽으려 했지만 읽을 수 없었다. 함정 내부로 안내됐다. 의무실이었다. 군의관이 활력 징후를 확인하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다. 산소가 들어오는 순간 머리가 맑아졌다. 16일 동안 낮은 산소 농도 속에 있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명확하게 느꼈다. 생각이 선명해지는 것이 안개가 걷히는 것처럼 빠르게 진행됐다. 군의관이 체온이 낮다고 했다. 그 말을 통역사를 통해 전달받고서야 나는 손발이 차갑다는 것을 인식했다.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수액이 연결됐다.
바늘이 팔에 들어갈 때의 따가움이 이상하게 선명했다.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종류의 감각이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나는 처음으로 지금이 몇 시인지 궁금했다. 선내에서 16일 동안 계기판 시계가 꺼진 이후로는 시간 개념이 사라져 있었다. 통역사에게 물었다. 오후 2시라고 했다. 오스트레일리아 현지 시각으로. 오후 2시.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이상하게 실감됐다. 수심 아래에는 없는 것, 햇빛이 있는 세상의 시간이었다. 의무실 창문으로 빛이 들어왔다. 창문 밖으로 바다가 보였다. 수평선이 보였다. 나는 그 수평선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다. 잠이 온 것이 아니었다. 단지 눈을 감고 싶었다. 빛이 눈꺼풀을 통해서도 느껴졌다. 수심 3000m에는 없는 것이었다. 나는 그 빛을 느끼면서 숨을 천천히 내쉬었다. 오스트레일리아 해군 기지에 도착한 것은 함정에서 이틀을 보낸 후였다. 육지가 보이기 시작할 때 나는 갑판 위에 서서 수평선에서 점점 가까워지는 해안선을 바라봤다. 땅이었다. 기지 내 별도 시설로 안내됐다. 외부와 차단된 구역이었고 창문에는 반사 필름이 붙어 있어 밖을 볼 수 없었다. 방 안에는 침대와 책상과 의자가 있었고 그것이 전부였다. 첫 번째 면담은 도착 다음 날 오전이었다. 통역사와 2명의 군 정보 담당자가 들어왔다. 그들은 자리에 앉으면서 녹화 장비가 작동 중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줬다. 질문은 예상한 것들이었다. 소속 부대, 임무 내용, 항로 데이터, 레이더, 무력화 장비의 기술 사양. 나는 답할 것과 답하지 않을 것을 이미 구분해 두고 있었다. 임무 내용과 항로 데이터는 답했다. 기술 사양은 답하지 않았다. 그것을 조건으로 사용하려 했다. 담당자 중 한 명이 조건이 무엇인지 물었다. 나는 통역사를 통해 천천히 말했다. 한국으로 보내달라. 그것이 전부다. 담당자들이 서로를 바라봤다. 무언가를 의논하는 시선이었다. 나는 그 시선 교환을 읽으려 하지 않았다. 면담은 그날 오전에만 3차례 있었다. 오후에는 다른 담당자들이 왔다. 이번에는 군복이 아닌 민간인 복장이었고 질문의 방향이 달랐다. 가족이 있는지, 북한으로 돌아갈 의사가 있는지, 한국 이외의 국가를 고려할 의사가 있는지. 나는 가족이 있다고 했다. 북한으로 돌아갈 의사가 없다고 했다. 한국 이외의 국가는 고려하지 않겠다고 했다. 민간인 복장의 담당자가 왜 한국이어야 하냐고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했다. 같은 언어를 쓰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것이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솔직한 대답이었다. 거창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수심 3000m 어둠 속에서 생각했던 것은 자유나 이념이 아니라 말이 통하는 곳이었다. 면담이 끝나고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천장이 하였다. 수심 아래 선내의 철제 천장이 아닌 도장된 흰 천장이었다. 그 하얀 천장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머니를 생각했다. 이 사실이 언젠가 어머니에게 전해질 것이었다. 어떤 방식으로 전해질지, 어머니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 수 없었다. 아는 것은 하나뿐이었다. 내가 수심 아래에서 혼자 버텨온 16일이 실제였다는 것. 그 시간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는 것. 이틀 후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측과 협의가 시작됐다는 통보가 왔다. 통역사가 그 내용을 전달하면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릴 수 있었다. 16일을 버텼는데 기다리는 것은 할 수 있었다. 창문 밖으로 빛이 들어오는 한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나는 기지 내 시설에서 대기했다. 며칠이 지나고 있는지는 알았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의 각도가 바뀌는 것으로 아침과 저녁을 구분했고
식사가 하루 3번 제공됐다. 그것이 내가 시간을 재는 방식이었다. 면담은 계속됐다. 오전에 1번, 오후에 1번씩 담당자들이 왔고 질문의 내용은 조금씩 달라졌다. 초반에는 기술적인 내용이 많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적인 질문이 늘어났다. 북한에서 행복했느냐는 질문이 있었다. 나는 그 질문을 받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행복이라는 단어를 북한에서 살면서 스스로에게 적용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행복한지 아닌지를 생각할 여유가 없는 삶이었다고 답했다.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어떤 의미의 끄덕임인지는 알 수 없었다. 열흘째 되는 날 면담 방식이 바뀌었다. 기존 담당자들이 아닌 새로운 사람이 왔다. 한국어가 유창했고 억양이 서울식이었다. 그가 자리에 앉으면서 먼저 말했다. 한국 정부 측 담당자라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질문은 많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을 먼저 설명했다. 한국에 도착하면 거치게 되는 절차, 정착 지원 제도, 탈북민 보호 관련 법적 내용들이었다. 나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한국이 실제 장소로 느껴졌다. 수심 아래에서 막연하게 향했던 방향이 아니라 절차와 제도와 주소가 있는 구체적인 장소로 그 실감이 예상보다 훨씬 무겁게 다가왔다. 면담이 끝나고 담당자가 일어서면서 한 가지를 더 말했다. 가족에게 연락할 방법이 있다면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 연락하면 가족이 위험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북한에서 탈북자의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었다. 담당자가 알겠다고 했다. 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가 복도에서 들렸다. 방이 다시 조용해졌다. 창문으로 오후의 햇빛이 기울어진 각도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 빛이 바닥에 긴 사각형을 만들었다. 나는 그 사각형 안에 발을 올려놓고 햇빛의 온도를 느꼈다. 따뜻했다. 수심 아래에는 없는 것이었다. 나는 그 따뜻함이 사라지기 전까지 발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14일째 밤 결정이 내려졌다는 통보가 왔다. 내일 오전 이송 절차가 시작된다고 했다. 목적지는 한국이었다. 나는 그 말을 전달받고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하다는 말을 했다. 그리고 통역사가 나가고 나서 혼자 남겨졌을 때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오래 울었다. 어머니를 두고 온 것에 대해서, 동기를 잃은 것에 대해서, 16일의 어둠에 대해서, 그리고 내일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올라왔고 나는 그것을 막지 않았다. 이송은 민간 항공편이 아니었다. 군 수송기였고 좌석은 금속 프레임에 천이 얹힌 구조였다. 창문이 작았지만 있었다. 이륙하는 순간 몸이 좌석에 눌리는 감각이 느껴졌다. 수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면서 들어 올려지는 감각이 수심 아래 잠수정과 정반대였다. 잠수정은 아래로, 수송기는 위로. 구름 위로 올라섰을 때 창문 밖이 밝아졌다. 아래에는 구름이 펼쳐져 있었고 위에는 파란 하늘이 있었다. 그 경계 어딘가에 수송기가 있었다. 나는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수심 3000m를 생각했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계기판 불빛만을 바라보던 시간들을 생각했다. 지금 내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이 그때와 얼마나 다른지를 느꼈다. 옆에는 한국 측 담당자가 앉아 있었다. 서울 억양의 그 사람은 비행 내내 말이 많지 않았다. 한 번 물을 건네줬고 한 번 담요를 가져다 줬다. 비행 중에 서류 작업이 있었다. 탈북 확인 관련 서류였고 한국어로 되어 있었다. 처음으로 한국에서 만들어진 한국어 문서를 읽는 것이었다. 같은 언어였지만 낯선 표현들이 있었다.
단어가 같은데 뜻이 조금 다른 것들이 있었다. 나는 그 차이를 하나씩 물어보면서 서류를 채웠다. 담당자가 질문에 답하면서 한 가지를 덧붙였다. 처음에는 낯선 것이 많겠지만 적응할 수 있다고 했다. 모두가 그렇게 한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가 그렇게 한다는 말이 위로가 됐다. 내가 처음이 아니라는 것, 앞에 걸어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수심 아래에서는 몰랐던 사실이었다. 비행 시간이 몇 시간 남지 않았을 때 담당자가 도착 후 절차를 다시 한번 설명했다. 공항에서 바로 국가정보원 산하시설로 이동하게 되고 그곳에서 기본 조사를 마친 뒤 하나원으로 연결된다고 했다. 하나원에서 정착 교육을 받는 기간이 약 2달이라고 했다. 2달. 나는 그 기간을 머릿속에 얹어봤다. 수심 아래에서의 16일보다 훨씬 긴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배터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산소 경고등이 깜빡이지 않는다는 것, 소나 화면에 추격 신호가 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2달은 견딜 수 있는 시간이었다. 착륙 준비 안내가 나왔다. 수송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하면서 창문 밖으로 구름이 올라왔다. 구름을 통과하는 순간 시야가 흐려졌다가 다시 열렸다. 아래에 땅이 보였다. 불빛이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었다. 나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한국이라는 것을 생각했다. 수심 3000m의 어둠에서 출발해서 도달한 곳이 저 불빛들 사이라는 것을 생각했다. 눈이 뜨거워졌지만 이번에는 눈물이 나오기 전에 참을 수 있었다. 착륙할 때의 충격이 발바닥을 통해 올라왔다. 땅이었다. 바다도 아니고 수심도 아닌 땅이었다. 공항에서 시설로 이동하는 동안 차 창문으로 서울이 보였다. 밤이었고 도시는 밝았다. 간판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걷고 있었고 차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그 풍경을 보면서 소리 없이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감각이 아니었다. 수심 아래 완전한 어둠과 이 불빛들 사이에 16일이 있었다는 것이 실감되지 않았다. 시설은 조용했다. 외부와 차단된 공간이었지만 분위기가 달랐다. 오스트레일리아 기지의 군사적 분위기와는 달리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느낌이었다. 담당자가 방으로 안내했다. 방에는 침대가 있었고 작은 책상이 있었고 창문이 있었다. 창문 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보였다. 잠시 후 직원이 쟁반을 들고 들어왔다. 밥과 국과 반찬이 있었다. 한국식 저녁 식사였다. 나는 그 쟁반을 보는 순간 멈췄다. 흰 쌀밥이었다. 밥 위에 수증기가 올라오고 있었다. 앉아서 숟가락을 들었다.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된장찌개였다. 그 맛이 입안에 퍼지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준비된 것이 아니었다. 된장찌개 맛이 청진집 부엌의 냄새와 정확히 같았기 때문이었다. 어머니가 끓이던 된장찌개와 같은 맛이었다. 레시피가 달라도 기본 맛은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 같은 언어처럼 같은 음식이었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은 채로 울었다. 직원이 당황해서 다가왔다. 괜찮냐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맛있다고 말했다. 그것이 진심이었다. 울면서 맛있다는 말이 동시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다. 조사는 다음 날부터 시작됐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와 비슷한 방식이었지만 언어가 달랐다. 통역 없이 직접 한국어로 답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했다. 북한 한국어와 남한 한국어가 같으면서 달랐다. 단어의 억양이 달랐고 종종 쓰는 표현이 달랐다. 담당자들이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할 때마다 나는 다른 단어를 찾아야 했다. 그 과정이 때로는 답답했지만 때로는 우스웠다. 같은 나라의 언어인데
통역이 필요한 것 같은 상황이 묘하게 느껴졌다. 담당자 중 한 명이 그래도 금방 적응된다고 했다. 조사 사흘째 날 오전에 레이더 무력화 장비에 대한 기술적 질문이 나왔다. 나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부만 답하고 일부는 유보했다. 담당자가 이유를 물었다. 그 정보가 어떻게 쓰일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담당자가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끄덕임이 이번에는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었다. 저녁에 방으로 돌아와 창문 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불빛이 어젯밤과 같은 자리에 있었다. 나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된장찌개를 먹었다는 것을 생각했다. 내일도 먹을 수 있을 것이었다. 그 단순한 사실이 수심 아래의 어둠과 너무 멀리 있어서 실감이 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분명히 실감이 됐다. 나는 창문 앞에 오래 서 있다가 침대에 누웠다. 잠이 왔다. 꿈을 꾸지 않는 깊은 잠이었다.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다. 하나원으로 이동한 것은 국가정보원 시설에서 기본 조사를 마친 지 열흘 후였다. 경기도 어딘가에 있다고 했고 도착할 때까지 창문을 가리지 않아서 차 안에서 바깥 풍경을 볼 수 있었다.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동안 나는 차창에 이마를 대고 지나치는 것들을 바라봤다. 간판들이 빠르게 지나쳤다. 편의점, 주유소, 식당, 아파트 단지. 그 모든 것이 처음 보는 것들이었는데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다. 같은 글자였기 때문이었다. 간판의 글씨를 읽을 수 있었다. 읽히는 글자들이 있는 풍경이 그것만으로도 안도가 됐다. 하나원 입소 첫날 같은 방을 쓰게 된 사람들이 있었다. 4명이었고 모두 여성이었다. 각자 다른 경로로 온 사람들이었다. 처음에는 서로 말이 없었다. 각자의 방식으로 조용히 있었다. 그것이 자연스러웠다. 이틀째 밤에 옆 침대 사람이 먼저 말을 걸었다. 어디서 왔냐고 물었다. 청진이라고 답했다. 그가 함경북도 사람이냐고 물었다. 그렇다고 했다. 그가 자신은 양강도 출신이라고 했다. 그것으로 대화가 시작됐다. 밤이 깊어지면서 4명이 모두 조금씩 말을 섞기 시작했다. 각자 어떤 경로로 왔는지는 묻지 않았다. 그것이 그 공간의 암묵적인 규칙 같았다. 어떻게 왔는지가 아니라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이 중요했다. 교육은 이른 아침부터 시작됐다. 한국 사회 이해, 금융 시스템, 대중교통 이용 방법, 인터넷 사용법, 취업 관련 기초 교육이 순서대로 이어졌다. 처음 접하는 내용들이 많았지만 압도되지 않으려고 했다. 금융 시스템 수업이 가장 낯설었다. 신용카드, 계좌 이체, 인터넷 뱅킹. 북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들이었다. 강사가 설명하는 동안 나는 받아 적으면서 생각했다. 수심 3,000m에서 레이더 무력화 장비를 혼자 운용했던 사람이 신용카드 사용법을 배우고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 생각이 우습기도 했고 묵직하기도 했다. 인터넷 수업에서 처음으로 검색을 해봤다. 강사가 무엇이든 검색해보라고 했을 때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를 검색했다. 지도가 나왔다. 오스트레일리아 북부 해역이 화면에 표시됐다. 내가 비상신호를 발신했던 그 해역이 지도 위에 작은 점처럼 존재했다. 그 점을 화면으로 바라보는 것과 그 지점 수심 아래 어둠 속에 실제로 있었던 것은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다. 지도는 거리와 위치를 보여줬지만 그 어둠의 무게는 보여주지 않았다. 나만이 알고 있는 것이었다. 교육 3주차에 개인 상담이 배정됐다. 심리 상담사와 1대1로 이야기하는 시간이었다. 상담사는 질문을 많이 하지 않았다. 주로 들었다. 내가 말하면 들었고 내가 멈추면 기다렸다.
그 방식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두 번째 상담부터는 말이 더 쉽게 나왔다. 16일의 어둠에 대해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말한 것도 그 상담실에서였다. 수심 아래에서 어머니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 산소 경고등이 켜졌을 때 손이 떨렸다는 것, 비상 신호를 누르기 전에 알래스카 해역의 빛을 떠올렸다는 것을 말했다. 상담사가 오래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그 시간을 혼자 버텼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당신은 아직 다 모를 수 있다고.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될 것이라고. 나는 그 말의 뜻을 그 자리에서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됐다. 하나원에서의 마지막 밤, 같은 방의 4명이 모두 잠들지 않았다. 각자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 명이 내일부터 어떻게 되는 거냐고 말했다. 아무도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질문이 공기 중에 떠 있는 동안 방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모르는 것을 함께 모르고 있다는 것이 혼자 모르는 것과 달랐다. 하나원을 나온 후 서울 은평구에 있는 임대주택을 배정받았다. 방 2개짜리 작은 아파트였고 처음 들어섰을 때 텅 비어 있었다. 나는 현관에 서서 그 빈 공간을 한참 바라봤다. 채워야 할 것들이 있는 공간이었다. 수심 아래 잠수정 내부처럼 모든 것이 고정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공간이었다. 그 차이가 처음에는 막막하게 느껴졌다. 생활비 지원이 나왔고 취업 연계 프로그램이 연결됐다. 담당 사회복지사가 주기적으로 연락했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하라고 했다. 나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하나씩 물어보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익힌 것은 버스와 지하철이었다. 교통카드를 충전하는 방법, 노선을 확인하는 방법, 환승하는 방법을 혼자 연습했다. 처음 지하철을 탔을 때 반대 방향을 탔다가 종점까지 갔다. 그날 종점역에서 플랫폼에 앉아서 다시 방향을 확인하면서 나는 웃었다. 잠수정으로 태평양을 건넌 사람이 지하철 방향을 헷갈리는 것이 우스웠다. 그 웃음이 이상하지 않았다. 취업은 생각보다 시간이 걸렸다. 이력서를 어떻게 쓰는지, 면접에서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를 익히는 것 자체가 새로운 훈련이었다. 북한에서의 경력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다. 해군 기술직이라고만 했다. 잠수정 조종사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 말을 하면 이어지는 질문들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첫 직장은 물류센터였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오후 2시에 퇴근하는 일이었다. 몸을 써서 하는 일이었고 말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 일이 맞았다. 생각할 시간이 많지 않았고 몸이 피곤하면 잠이 왔다. 잠이 오는 것이 처음에는 당연한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하나원에서 만났던 양강도 출신 사람과 가끔 연락했다. 그가 먼저 연락을 해왔고 나는 답장을 보냈다. 만나서 밥을 먹은 것이 2번이었고 둘 다 된장찌개를 먹었다. 어머니 생각은 매일 났다. 아침에 일어날 때, 밥을 먹을 때, 잠들기 전에 연락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법을 찾으려는 생각이 멈추지 않았다. 탈북민 지원 단체를 통해 간접적인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경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한국에 온 지 6달이 지난 후였다. 직접 연락은 아니었다. 중간을 거치는 방식이었고 느리고 불확실했다. 그 경로를 통해 어머니가 건강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물류센터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다. 5분 정도 울었다. 그리고 손을 씻고 나와서 다시 일했다. 한강을 처음 본 것은 한국에 온 지 석 달쯤 됐을 때였다. 버스를 잘못 타고 한강 다리 위를 지나게 됐는데
창문으로 강이 보이는 순간 내려달라고 했다. 다리 위에 서서 강을 바라봤다. 넓었다. 서울 한가운데 이런 강이 있다는 것이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 않았다. 난간에 손을 얹고 아래를 봤다. 물이 흘렀다. 수심은 깊지 않았지만 흐름이 있었다. 나는 그 흐름을 바라보면서 두만강을 생각하지 않았다. 동해를 생각하지 않았다. 수심 3,000m를 생각하지 않았다. 그냥 한강이었다. 서울을 흐르는 강이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곳 아래를 흐르는 물이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지금 나는 23살이다. 물류센터 일을 하면서 야간 대학 입학을 준비하고 있다. 전공은 해양공학을 생각하고 있다. 수심 아래를 알기 때문이 아니라 수면 위와 아래 사이에 있는 것들을 더 알고 싶기 때문이다. 그 경계에 내 16일이 있었고 그 16일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어머니에게 언젠가 전할 수 있다면 한 가지만 말하고 싶다. 살아있다고, 밥 먹고 있다고, 된장찌개가 맛있다고, 그것이 전부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수심 3,000m 아래에서 혼자 버텼던 밤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수면 위의 하루가 가볍지 않다. 무겁지도 않다. 다만 실제다.